어느 작은 마을에 존이라는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존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며 엘리자베스 랜스콤의 행위 이론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 이론을 토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강의를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마을 회관에서 강의를 열었고 사람들도 그의 이야기를 좋아했죠. 어느 날 존은 자신의 강의에서 엉뚱하게도 마을의 유명한 토끼 빅토리아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마을 최고로 빠른 토끼로 매년 열리는 토끼 달리기 대회에서 항상 우승을 차지하던 녀석이었죠. 하지만 최근 빅토리아가 대회에서 엉뚱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며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해의 대회 날 모두가 기대 속에 빅토리아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총이 울리자마자 빅토리아는 예상대로 번개처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빅토리아는 경로를 이탈하며 길가에 피어있던 아름다운 꽃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웅성대기 시작했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존은 이 사건을 의도와 행위의 관계로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랜스콤의 이론에 따르면 존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빅토리아의 행동을 단순히 미친 짓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빅토리아가 그 행동을 한 의도를 이해해야죠.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빅토리아의 일상,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새벽에 산책하며 다양한 향기의 꽃들을 본다거나 하루에 몇 시간씩 벌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빅토리아가 단순히 달리기 대회에서 이기기 위한 생물학적 본능뿐 아니라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존은 그 이야기를 마치며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빅토리아의 행위는 단순히 대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향한 의도적인 선택인 셈입니다. 우리는 이제 빅토리아의 행동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존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을의 여러 사건을 단순히 결과로만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의도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마을 공동체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행위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결국 존의 강의와 빅토리아의 독특한 행동 덕분에 사람들은 랜스콤의 이론이 우리 일상의 인간 관계와 이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이었고 그는 아름다운 나무를 조각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사랑했고 그의 명성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존은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연례예술축제에서 특별한 작품을 선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새를 형상화한 멋진 나무 조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존은 일주일간 매일 밤낮으로 작업하며 조각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완벽에 가까웠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드디어 축제 날이 되었고 존은 작품을 마을 광장에 전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보러 몰려들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기술과 예술적 감각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갑자기 거센 바람과 함께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축제는 중단되었고 존의 귀한 조각은 광장 한켠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폭풍은 조각을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렸습니다. 존은 황망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서 무력해졌으며 도덕적이든 예술적이든 그의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조각의 잔해를 보면서 쓸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존은 마음의 무게를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현자 로라가 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존, 너의 손길로 완성된 그 아름다운 새 조각은 너의 기술과 정성의 산물이었네. 하지만 자연의 힘은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야.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배운 것은 단순한 작품 그 이상이지. 로라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버나드 윌리엄스가 말한 도덕적 운이라는 개념이 떠오르는군.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종종 평가받고는 하지. 이번 일로 너를 평가하거나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야. 도리어 그 순간까지 그 작품이 주었던 아름다움과 감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존은 로라의 말을 곰곰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는 작품을 잃었지만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이나마 아름다움을 선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덕적 운은 불확실하고 제어할 수 없는 요소들을 가리키지만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존은 다시 일어나 새로운 작품을 만들 결심을 했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력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존은 결국 자신의 재주와 신념을 통해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덕적 운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조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며 결과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는 배움과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옛날 옛적에 평온한 삶을 추구하던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현명한 사람들로 그들 사이에는 에피테토스의 이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기로 소문난 이는 바로 노인 칼리오페였습니다. 칼리오페는 그녀의 지혜로 마을 사람들이 존경을 한몸에 받았고 마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러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우가 내렸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비는 강을 범람시켰고 마을의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교역과 왕래에 있어 이 다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엄청난 충격과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불행히도 무너진 다리로 인해 마을은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칼리오페를 찾았습니다. 노인 칼리오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일어난 일은 우리 통제 밖의 일이야. 하지만 우리의 반응과 행동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꾸나. 마을 사람들은 칼리오페의 말을 듣고 한마음 한뜻으로 다리를 복구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쌓고 다른 몇몇은 넘친 강물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매일 아침 칼리오페는 마을 광장에 서서 사람들을 격려하며 각자의 역할을 스스로 결정토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안의 평온을 유지하자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 마을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들은 다리 복구를 위한 계획 없이 서로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결과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칼리오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협력하여 결국 새로운 다리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거나 쉬웠던 것은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합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며 통제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행동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일이 정리되자 칼리오페는 안도히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지. 에피테토스의 이론을 삶에 적용한 이 마을은 덕분에 외부의 흔들림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한 채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칼리오페의 지혜로운 말들은 훗날에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번영하는 마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해변에서의 어느 여름날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담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이 이야기는 고전적인 철학의 개념을 현대의 재미있는 상황 속에서 풀어낸 것으로 청중들은 웃음과 동시에 깊은 통찰을 얻는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친구들이 모여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해변가의 작은 오두막을 빌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모든 세상 걱정을 떨쳐버리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은 철학적 실험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바로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를 기반으로 한 삶의 방식을 실천해보는 것이었다. 첫날 이들은 모든 일을 뒤로하고 해변에 누워 따사로운 햇살을 만끽하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하루를 보냈다. 그들은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끼고 자글자글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정신의 평화, 즉 아타락시아의 감각을 키워나갔다. 그날 저녁 간단한 바베큐 파티를 열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둘째 날 친구 중 한 명이 제안했다. 에피쿠로스는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라고 했지만 뭐든지 해보고 싶었던 것 한 가지에 일주일을 걸어보자. 단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경계 내에서 말이야. 그리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모두가 각자의 버킷리스트를 꺼내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파도 타기에 도전했고 다른 한 명은 해변가 낚시에 푹 빠졌다. 진정한 쾌락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깨달으며 모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셋째 날 그들 중 한 명이 문득 물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지. 결핍을 피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충분히 누렸나? 그렇게 말하고 모두는 하루의 절반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연과 어우러져 멍하니 지내면서도 만족감을 느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과 단순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하루였다. 친구들 각각은 작은 것들 속에서 큰 만족을 찾았다. 여행의 마지막 날, 한 친구가 모두에게 말했다. 우리 이번 여정을 통해 진짜 배운 게 있다면 그건 매일매일 작은 쾌락을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야. 기억하자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순간을 잊지 않도록. 에피쿠로스가 말했듯이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마음의 평온이란 걸 말이야.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친구들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가 단순히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균형을 찾고 작은 것에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삶이 방식임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들은 웃음과 철학이 조화를 이루는 이 경험을 통해 삶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변에서의 특별한 휴가는 에피쿠로스의 깊은 철학을 실생활에 녹여내어 작은 기쁨과 큰 웃음을 남기며 끝이 났다. 결코 잊지 못할 그날들을 통해 그들은 진정한 기쁨과 마음의 평온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